자,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쫓는 것 같은 직감이 드는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금 더 빨리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트릭은 뒤에 오는 수상한 사람을 떨치거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누군가 여러분을 쫓고 있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이렇게 두근거린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세요. 오른쪽으로 서너 바퀴를 돌면 다시 출발 위치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이 트릭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특히 잘 아는 동네라면요. 두 번째,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땐 똑똑하게 움직이세요. 모퉁이를 돌자마자 뛰기 시작해서 쫓는 사람이 여러분을 놓치게 만드세요. 만약 가본 곳이 아니라면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승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더 나쁜 경우 막다른 골목에 갇힐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녕!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인 척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고 말하고 집에 갈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 더 큰 공공장소로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쫓기고 있을 때 집에 들어간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 사람이 도움을 주고 있더라도 말이죠. 소름 끼치겠지만 길을 쫓아온 사람은 아마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기억할 것이고 나중에 다시 오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보죠. 거리에 인적이 드문데 뒤에 여러분과 그 으스스한 사람밖에 없다면요? 옷도 조심하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후드를 입고 있다면 후드를 재킷의 뒤쪽에 넣어서 숨기도록 하세요. 만약에 머리를 하나로 묶은 상태라면 걸으면서 머리를 풀도록 하세요. 쫓는 사람이 붙잡을 것이 없으면 머리 전체를 움켜쥐거나 옷을 잡아당기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낯선 사람에게 붙잡혔다면 옷과 신발이 실제로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킷을 벗도록 해보세요. 꼭 앞으로 여는 지퍼가 달린 옷이길 바랄게요. 굽이 높은 신발은 호신용으로 디자인된 것 같아요. 설마 걸으라고 만든 건 아니겠죠.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을 구해줄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는 발을 쓰는 겁니다. 쫓는 사람의 발 위를 있는 힘을 다해 찍어주세요. 정말 아프겠죠? 그들의 주인은 분명 아픈 발등으로 돌아가겠죠. 플랫 슈즈도 괜찮지만 물론 하이힐만큼 효과적이진 않죠. 그 낯선 사람을 떨쳐야 할 겁니다. 방금 떠난 번화가에서 멀리 오지 않았다면 무언가를 까먹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지면서 뭔가를 찾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내 지갑이 어딨지? 라고 크게 말하고 핸드폰을 찾지는 마세요. 그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핸드폰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쉽게 쫓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더 빨리 걷기 시작하세요. 스토커가 붐비는 길을 향해 달려가는 누군가를 쫓아가기는 힘들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아마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노린 걸 수도 있어요. 이들은 진짜 돈이 없는 사람에겐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웹 서핑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화면에 나오는 빛이 눈을 어둠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느리게 움직이게 되니까요. 게다가 그 낯선 사람이 갖고 싶어 했던 핸드폰일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마세요. 잘 아는 동네에 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기억해 두세요. 걸으면서 거리 이름을 확인하고 번지수와 주변에 어떤 상점이나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무거운 책과 식료품 가방을 들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 순간 짐을 버릴 준비하세요.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조용히 있지 마세요. 떠날 때 큰 소리를 내고 도와주세요 대신 불이야! 라고 외치세요. 사람들은 집이 불에 타지 않도록 불이야를 외치는 사람을 더 빠르게 도와줄 겁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밤 10시 헬스클럽에서 나와 버스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우선 같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에 서도록 하세요.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있는 건물 안에 서 있도록 하세요. 버스가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면 주변 사람들을 확인하세요. 누군가 의심스러워 보일 경우 혹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운전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는 대개 버스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버스의 가장 먼 구석에 가지 말고 운전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세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같은 정류장에서 내린 다른 승객이 따라오는 것 같으면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람이 많이 사는 건물이 좋을 겁니다.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경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슈퍼마켓이나 커피숍에 가서 사람들 틈에 숨도록 하세요. 재킷이 안에 입은 옷과 색이 다르다면 벗으세요. 스토커가 알아보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쫓아온 사람이 결심을 했다면 따라 들어와서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해야 할 일은 곧장 화장실로 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는 겁니다. 스토커가 지쳐서 떠날지도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밖으로 나왔는데도 거기 있다면 줄을 서서 음료를 주문하고 직원 중 한 명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세요.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감시를 해줄 겁니다. 음료를 받고 앉으세요. 핸드폰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 데리러 오거나 함께 있어 달라고 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하품을 하세요. 쫓아온 사람도 하품을 한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하품은 시각적으로 전염되거든요. 그리고 시계를 보는 척 해보세요. 그들도 시계를 확인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스토커를 속이기 위해서 물건들을 가지고 커피숍에서 나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수 없게 될 때까지 2, 3분 정도 조금 길을 걸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온다면 바로 커피숍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여러분을 쫓는 게 아닌 한 그 사람이 카페로 다시 들어갈 이유는 없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데리러 왔다면 직원한테 커피숍 뒷문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언제든지 혼자 걷지 말고 항상 복잡한 길로 다니고 주변 상황을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아무 문제 없이 집에 도착했다고 치죠. 엘리베이터는 수상쩍은 등장인물들이 흔히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항상 타기 전에 안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 옆에 수상한 행동을 하고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세요.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제어판 옆에 서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우연히 여러분 근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제어판의 버튼을 누르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개도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개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때때론 개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조깅하는 사람, 경보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은 움직임으로 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세요. 강아지의 표적에서 옆으로 비껴서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를 여러분 시야 안에 두세요. 또한 무언가로 개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뭔가를 쓰는 게 좋을 거예요. 허리에 묶은 옷일 수도 있죠. 그 옷을 재빨리 벗어서 개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조깅을 하러 가고 있는데 길 잃은 개가 있을 수도 있다면 강아지 모양의 인형을 가져가세요. 비상시엔 신발을 던지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맨발로 집에 걸어가는 건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니겠죠. 만약 최악의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얼굴, 목, 가슴을 반드시 보호하세요.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먹을 쥐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물리기 가장 좋은 곳은 팔뚝입니다. 만약 개가 여러분을 물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몸을 당겨 빼려 하지 마세요. 애리조나에서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욕조에 잠든 당나귀를 두지 않도록 하세요. 이건 1924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홍수 중에 발생한 사건 후에 말이죠. 한 상인이 종종 당나귀를 욕조에 재우곤 했었어요. 그때는 욕조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기 전 쉽게 움직일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 운명적인 밤에 마을이 물에 잠겼을 때 잠이 든 당나귀는 급류에 떠내려갔어요. 마을을 항해했고 결국 1.6km 떨어진 계곡으로 가게 됐어요. 당나귀는 욕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속절없이 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결국 그 불쌍한 당나귀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구조하는 동안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재빨리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고 더 이상 욕조에서 자는 당나귀는 없게 했죠. 자, 이제 아시겠죠? 사모아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생리를 잊어버리면 아내가 남편을 당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후 공식적인 경고 조치가 내려져요. 다음에 남편이 잊지 않도록 충분한 메모들을 만들어 놓을 걸로 예상되죠.
하지만 만약 남편이 그 날짜를 또 무시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날짜를 잊을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1년의 강도 높은 인터뷰를 거쳐야 해요. 남편 건망증의 정당방위성에 따라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갈 때까지 두고 보세요. 다시 애리조나로 갈게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땅에서 사화로 선인장을 제거하고 싶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 없이 그걸 없애버린다면 최대 3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이 선인장들은 2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보존 노력이 시행되는 이유는 선인장이 35년이 되어야만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헤라클레아의 해안 마을을 따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양동이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걸로 모래성은 만들지 마세요. 해변가를 지나는데 위험한 요소로 공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변에 오실 때는 양동이는 집에 두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 3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길을 따라 운전하거나 숲을 가로질러 하이킹을 할 때 울타리, 장대 또는 심지어 나무에 그려진 이상한 보라색 표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주에 걸쳐 이 표시들은 사유지에 침입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일반적인 경고 표지판 대신 이 물감을 쓰는 건 더 오래 지속되는 저렴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15개 주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시행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주에도 퍼질 걸로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이 표시들을 잘 지켜보세요. 어느 날 싱가포르 당국은 1년에 껌 치우는데 2억 원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게 의자와 테이블 아래에만 있는 것들도 아니었어요. 센서에 영향을 미쳐 지연을 야기하는 지하철의 중요한 곳에서도 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1992년에 껌은 공식적으로 금지됐어요. 법은 관광객들에게 더 관대했고 오직 적은 양만 그 나라에 들일 수 있어요. 또 치과 의사들은 치아 위생을 위해 껌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어요. 공중 화장실 청결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당국은 전국에 걸쳐 지저분한 공중 화장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었죠. 그들은 화장실 요원을 포함한 감시 시스템을 시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화장실을 감시하면서 깨끗한 화장실만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죠.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주들은 신고돼요. 여러분은 태국의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다가 지폐를 떨어뜨렸어요. 바람이 지폐를 집어 날려버려서 여러분은 정신없이 그걸 쫓아요. 돈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워졌지만 발은 쓰지 않도록 하세요. 태국에서는 발이 낮고 더러운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폐를 밟는 것은 큰 범죄로 여겨져요. 태국 지폐에는 중요한 사람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밟으면 안 돼요. 지폐의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밟지 마세요. 안 그러면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독일의 아우토반을 따라 차를 타고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곳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 중 하나예요. 하지만 여행을 하다 보니 연료 탱크가 비어 있다는 걸 발견했고 여러분은 차를 세우고 멈춰요. 다른 곳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막을 수 있었던 위험으로 간주돼요. 기회가 있었을 때 연료를 채울 선견지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 1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거예요. 아우토반에 대한 추가 규정에는 주차, 후진, 심지어 유턴도 금지되어 있어요. 40년대에 한 쌍의 피클 포장업자가 코네티컷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팔고 있었어요. 이 피클들은 정확히는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오래된 상품을 팔려고 했었죠. 그들은 곧 잡혔고 미래의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시행됐어요. 피클을 팔려면 피클이 튀어 올라야 한다는 새로운 필요 조건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먹어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보존 방법이 발전하면서 이 법은 잊혀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어요. 뉴욕의 늦은 밤이고 여러분은 빠르게 가게로 뛰어가요. 신발을 신는 게 소용없어요. 이렇게 짧은 거리를 가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잖아요. 하지만 길을 건너다 갑자기 경찰에 의해 처지당해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서 혼란스럽지만 경찰들은 오후 10시가 넘도록 슬리퍼를 신은 죄로 여러분을 바로 체포해버려요.
이 규칙은 냄새나는 슬리퍼가 쥐와 다른 해충들을 끌어모은다고 믿어져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잠옷 입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조한 모래길을 가로질러 운전하고 있어요. 차 안에 뭔가 의심스러운 걸 숨기고 있어요. 관심을 끌지 않기를 바라면서 망설이면서 가고 있죠. 감자 마케팅 당국에 의해 차가 세워지면서 갑자기 걱정이 돼요. 그들은 차를 수색하고 여러분이 50kg 이상의 감자를 운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 법은 1946년 심각한 배급 기간 동안 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어요. 그 이후로 그 법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건 2016년이 되고 나서였어요. 영국 국회의사당에 여행 갈 계획을 하고 있다면 갑옷은 집에 두고 왔는지 확인하세요. 1913년 아무도 금속 양복을 다 입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됐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만들어졌는데요. 법이 발효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랭커스터 백작이 처음에 이 판결을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1319년 이 법을 무시한 혐의로 그를 기소한 이후 의회에 갑옷을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법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스에는 시간의 시련을 견뎌낸 놀라운 역사적 기념물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기념물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관광이에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은 역사적인 기념물에서 하이힐을 신는 걸 금지하는 것이었어요. 돌로 만들어진 극장인 오데오는 서기 161년에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보행으로 인한 뚜렷한 손상이 보여요. 그 피해 중 틈 사이에서 30kg의 껌도 발견했어요. 그러니 음식과 음료도 뾰족한 신발과 함께 금지해요. 여러분은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데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활동이죠. 하지만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도 놀라지 마세요. 1966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만약 근처에 있는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면서까지 연을 날린다면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 진짜로요. 꽤 큰 돈을 내야 해요. 하지만 호주의 크기로 볼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연을 날릴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건 꽤 쉬울 거예요. 오클라호마는 개의 복지를 보살피는 게 아주 높이 평가되어서 개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라고 하면 매나 독수리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상하게 생긴 화식조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앞서 언급된 악명 높은 성난새들보다 말이에요. 가장 큰 화식조종은 보통 사람만큼 키가 크고 몸무게도 그만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통통한 새들은 날지 못해요. 여러분도 날지 못하죠? 하지만 화식조는 매우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로 화식조에게서 도망칠 생각은 마세요. 화식조는 수영도 잘해서 물속에서도 여러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난 화식조가 쫓아오고 있다면 도주 차량이 필요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식조의 공격은 매우 드뭅니다. 호꼬니는 우아하고 멋진 동물입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13kg짜리 새를 만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날개에 뼈 같은 발톱이 달려있는데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합니다. 날개 너비는 약 2.5m 정도이고 날개로 여러분을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물기도 합니다. 호꼬니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사람을 자주 공격합니다. 특히 새끼가 근처에 있을 때는요. 우아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소리도 아주 요란해요. 호꼬니는 크게 쉬쉬대는 소리를 내고 때로는 짖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확실한 경고예요. 인간과 까치는 항상 이상하고도 애증에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간 크기의 새들은 때때로 매우 공격적이지만 괴롭히지 않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까치는 인간의 얼굴을 알아보기 때문에 맛있는 먹이를 주면 여러분의 발코니로 계속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까치를 괴롭히면 까치가 그것을 기억하고 원한을 품게 될 거예요. 혹시나 까치에게 눈을 조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펠리컨은 사랑의 상징이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새라고 합니다. 아, 이제 왜 펠리컨이 먹이를 씹거나 찢지 않고 통째로 삼킬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펠리컨 둥지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펠리컨이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펠리컨에게 물리고 싶진 않잖아요. 좋아요. 이 새는 그 이름만으로도 약간은 겁을 줄 수 있어요. 넓적부리 황새는
엄청나게 큰 새인데 키가 최대 1.5m에 달합니다. 거의 사람 키만큼 커요. 이 새가 악어와 싸울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악이 악어겠지만요. 이 엄청나게 강력한 턱 덕분에 단 한 번에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두렵지 않다고요? 게다가 이 새들은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소리를 냅니다. 마치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에서처럼요. 만일 겁쟁이 타조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타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첫째, 타조는 사실 머리를 모래 속에 묻지 않습니다. 착시 현상이에요. 모래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둘째, 타조는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이 매우 강해서 만약 타조 새끼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이 헤비급의 짐승들은 자동차만큼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직 안 무섭다고요? 그럼 이건 어때요? 타조는 닭과 함께 티라노사우루스와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입니다. 호아친 새는 지독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무해해 보이지만 호아친 아기 새들은 악명 높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새의 날개에는 2개의 뚜렷한 발톱이 있는데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첫째, 포식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장치입니다. 둘째, 아기 새가 둥지에서 벗어났을 때 나무에 기어오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새가 자라면 발톱은 전이처럼 사라집니다. 때때로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벌새라면 벌새의 신진대사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거의 150kg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명도 훨씬 짧을 거예요.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머리를 염색한다면 생각보다 수염수리와 공통점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인간과 수염수리는 아마도 일부러 머리를 염색하는 유일한 종일 겁니다. 수염수리는 다른 새들에게 우위를 보이기 위해 깃털을 붉은 흙으로 염색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변화를 위해 염색을 하죠.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비행기만큼 크진 않지만 어쨌든 거대합니다. 날개 너비는 거의 3m에 달합니다. 잠재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새들을 만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국에는 약 200마리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냉장고에서 맛있는 것을 찾고 있는데 정말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다고 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바시안 개똥지 빠귀였다면 냉장고에서 방귀를 뀌었을 거예요. 지저분하게 들리지만 이 새들은 이런 방법으로 숨은 지렁이를 찾습니다. 가스 공격에 놀란 지렁이들은 쉬운 타겟이 되죠. 코를 막고 맛있게 드세요. 좋아요. 이상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하늘을 보세요. 이 목록에서 독이 있는 새를 기대하진 않겠지만 두건 피토비를 소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들을 만진 후에 무감각과 다는 듯한 느낌을 계속 경험하고 나서 새에게 독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깃털, 특히 아랫부분에는 많은 독이 있습니다. 이 새들은 독소를 스스로 생산하진 않아요. 아마도 새들이 먹는 딱정벌레로부터 독소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발톱 날개 기러기는 어때요? 이 녀석들 역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독성은 물집 딱정벌레를 먹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웩! 만지는 것은 안전하지만 먹었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익혀 먹는다 해도 독소는 남아있습니다. 먹지 않는 게 좋은 또 하나의 새는 커먼 퀘일입니다. 보통 가금류로 사육하는 메추라기와 혼동하지 마세요. 커먼 퀘일은 독이 있어서 심지어 신부전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가 먹는 특정 식물 때문인데요. 좋은 소식은 새들이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만 독성이 있고 그 외 기간에는 맛있고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고 근육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눈 올빼미를 발견한다면 눈을 감고 달리세요. 순수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발톱을 머리, 눈처럼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하게 하죠. 아시겠죠? 눈 올빼미는 건드리지 마세요. 접촉을 피하는 게 좋은 또 다른 종은 떼까치입니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여요. 이 작은 몸집에 순수한 눈을 보세요. 하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 절대 만지지 마세요. 이 새들은 악명 높은 중남미 다트개구리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파란머리 아프리타는 작긴 하지만
이 작은 새를 천하무적으로 만드는 독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특별한 독소를 제공하는 특정 종류의 딱정벌레만 먹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독 때문에 감각을 잃게 될 거예요. 익혀도 독소가 사라지지 않아 먹을 수 없습니다. 검독수리는 조류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최대 1.8kg의 무게를 운반할 수 있어요. 거북이나 다른 먹이를 쉽게 낚아챕니다. 이 힘센 새들은 어린아기를 채워갈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몽골에서는 사람들이 늑대를 사냥하는데 이 독수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기러기는 여러 해 동안 인간 가까이 살았지만 인간이 둥지 근처에 다가가는 걸 여전히 경계합니다. 특히 봄 짝짓기철에는요. 이 시기에 알, 짝 또는 새끼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단단히 화난 새들의 공격을 피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낭만적인 갈매기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일 정도겠죠? 글쎄요, 이 생각은 매우 틀린 것일 수 있는데 이 새들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다른 새들처럼 그냥 공격하고 싶어서 공격하진 않아요. 그래서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새들을 건드리지 말고 둥지에 다가가지 마세요. 타임머신이 마침내 발명된다면 과거의 새도 조심해야 합니다. 벨로시랩터는 다른 공룡들처럼 오래전에 존재했습니다. 발톱과 깃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로시랩터는 비늘 도마뱀이 아니라 사실 새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할 것은 칼날 같은 발톱입니다. 무엇이든 자를 수 있어요. 만약 미래로 가더라도 조심하세요. 거기서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길을 걷다가 주차 미터기 바로 옆에 있는 QR코드를 발견하셨군요. 방금 주차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QR코드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은 주차비를 이렇게 내는 건가 봐.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코드를 스캔합니다. 링크가 열리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곳을 보여주네요. 아주 수상한 웹사이트에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은 이게 주차 2시간 비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절차를 밟고 난 후 통장을 보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돈 상당을 가져갔다고요.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를 빨리 정지시키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러워서 머리를 극적이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QR코드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놀라해요. QR코드는 퀵 리스폰스, 즉 빠른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코드를 스캔하면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무언가에 대해 새로 배우거나 레스토랑의 메뉴를 확인하는 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QR코드는 우리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멋진 방법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의도로 이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길거리에서 아무 QR코드나 스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은행정보를 가져가고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는 사기 웹사이트로 접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주차비를 지불하려고 했을 때처럼요. 여러분이 스캔한 QR코드는 은행정보를 포함해 모든 개인정보를 넘겨줬던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사기 사건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의 계좌에 접속해서 원하는 만큼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와 같이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 한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 QR코드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세요. SNS에서 여러분은 이 속임수에 속아 돈을 잃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카페, 공항 또는 공원과 같은 곳에서 여러분은 항상 자신이 있는 장소의 이름과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프리 와이파이 카페 같은 거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즉시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이메일, 암호 및 기타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라는 페이지로 리디렉션이 됩니다. 대부분의 와이파이는 합법적이지만 어떤 와이파이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훔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려고 설치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적는 모습을 반대쪽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주소, 직장 등 자신에 대한 추가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페이지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안전한 와이파이 네트워크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는 원격 작업을 위해 특정 장소를 자주 방문한다면 똑같은 와이파이 라우터에 연결하도록 하세요. 비슷한 이름과 비밀번호에 똑같은 페이지가 열린다고 해도 말이에요. 요즘에는 받은 편지함에 있는 어떤 것도 그냥 믿을 수 없어요. 특히 방금 경품에 당첨됐다고 하거나 누군가가 수상한 사업 제안을 위해 여러분에게 연락한다는 내용이면 더 그렇죠. 이러한 메일은 일반적으로 설득력 있어 보이며 진짜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사기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의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철자 오류나 말투 등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실수가 있거나 이상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글솜씨로 보인다면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이메일 하단에 서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출처를 알려주기 위해 그 사람의 업무 설명과 신분을 보여주는 서명이 이메일 하단에 쓰여 있습니다. 이런 사기 이메일에는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로 리디렉션하게 만드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이 안전하고 정상적인 출처에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의 이메일 주소 역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메일이 회사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끝난다면 역시 경고 신호입니다. 때때로 사기꾼들은 상사나 동료 혹은 친구까지 여러분의 지인인 척을 하려고 합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써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이메일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회신하거나 전달하기 전에 원본과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보낸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주로 대기업 같은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목표물이죠. 이런 판에서 대어로 여겨지니까요. 이메일에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민감한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링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높은 집중력과 노력을 필요로 하죠. 중요한 데이터를 나쁜 사람의 손에 넘겨줄 수 있는 기술은 아주 많아요. QR코드는 여러분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새로운 기술을 오용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QR코드가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요. 시장에 있는 모든 새로운 기술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은 웹 3.0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컴퓨터 장치를 미국 전역의 대학과 연결하기 위해 60년대에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4개만 사용되었지만 결국 다른 대학들도 여기에 참여했고 이후에는 유럽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시스템은 인터넷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어요. 90년대 우리는 인터넷의 유망한 첫 번째 해를 확인했습니다. 웹 1.0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웹사이트가 정적이고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블로그, 포럼, 댓글, 기사, 메시지 앱을 통해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게 된 웹사이트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웹 2.0은 지금의 SNS에 대한 인기를 증가시켰고 자신의 음악과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친구나 가족과 항상 이어져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놀라운 성과였지만 몇 가지 단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것이 엄청나게 쉬워졌으니까요. 요즘 시대의 온라인 사생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웹 2.0의 주요 문제는 누군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마다 기술적으로 그 내용이 더 이상 사용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웹 3.0은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구축되며 새롭고 향상된 버전의 인터넷이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도메인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투명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만약 예술 작품을 업로드한다면 여러분이 원래 창작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아무도 여러분의 작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온라인에서 거래될 수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어 이렇게 하면 콘텐츠 작성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현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점점 더 흥미로워질 거예요. 주요 기업들에서는 사람들이 가상현실로 자신을 이동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도 개발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친구들을 만나고 물건을 사고 주변의 세상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아바타를 골라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죠. 우주인 분장을 하고 싶다고요? 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를 타고 다른 행성으로 가서 이상하게 생긴 모든 종류의 아바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 물리적으로 앉아있는 동안 업무 공간에서 다른 동료들과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다양한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은 또한 플레이어가 누구나 또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세상에 몰입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런 미래를 목격하게 될 거랍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와이파이 연결한 후 침대에 누워 새로운 창밖 풍경을 담은 사진 15장을 올립니다.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고 난 후 대형 TV에서 수상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몰래카메라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합니다. 큰 카메라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작은 카메라는 정말 은밀하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가구 뒤 장식물이나 통풍구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죠. 알람시계, 액자, 꽃병, 램프 등 일상적인 작은 물건을 숨길 수 있는 특수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이상한 각도로 향하고 있는지, 침대나 욕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카메라에 렌즈가 달려있기 때문에 렌즈 반사를 찾는 것입니다. 불을 끄고 손전등, 레이저 포인터 또는 특수 무선 스파이캠 탐지기로 방안을 천천히 스캔하세요. 탐지기는 적외선 스캐닝 조명과 하나의 조명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반사되는 빨간색 반점을 발견하면 손전등을 켜서 몰래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풍구와 벽이나 천장의 다른 구멍과 틈새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고급 탐지기는 카메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쉽게 발견하고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탐지기는 전원이 켜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카메라에서만 작동합니다. 휴대폰도 숨겨진 위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블루투스를 켜고 주변을 걸어보세요. 알 수 없는 장치가 화면에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호텔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스캐너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목록에서 IP 카메라 또는 캠과 같은 장치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휴대폰을 셀카 모드로 설정하고 조명을 끄고 커튼을 닫은 다음 화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세요. 화면에 보라색 또는 흰색 조명을 주시하세요. 탐정놀이를 좀 더 해보려면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방안을 걸어보세요. 몰래카메라는 일종의 무선 주파수를 방출해야 합니다. 전화통화 신호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방의 특정 구역에서 통화하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전등, 스위치, 전기 콘센트, 램프 및 평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물체를 확인하세요.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위치가 잘못 되어 있다면 누군가 손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스파이 장치에는 전선이 필요하며 누가 설치하든 전선을 비닐 바닥판 뒤에 숨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과 벽이 만나는 곳도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곳이에요. 울퉁불퉁하거나 변색된 부분은 마이크가 숨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동전보다 크지 않더라도 천장과 벽에 있는 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카메라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호텔 관리팀이나 예약 서비스에 알려주세요. 직접 기기를 만지거나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호텔 측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현지 경찰에 연락하세요. 방에 카메라가 있는지 스캔한 후에는 거울을 확인하세요. 누군가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거울이 벽에 내장되어 있는지 또는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거울이 반투명하면 벽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거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가락 끝을 유리에 대고 손가락을 떼어낼 때 지문이 남을 정도로 세게 누르세요. 지문을 관찰하세요. 지문과 유리가 있어야 할 곳에 거울 사이에 작은 틈이 있다면 그냥 거울이에요. 반투명 거울에는 틈이 없습니다. 거울이 반투명인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두드리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거울에서 텅 빈 소리가 날 거예요. 이중 거울은 내 쪽보다 반대편에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서 양손으로 눈을 가리세요. 거울 뒤에 빛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원치 않는 관객이 있을 수 있어요. 방을 나가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문이란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라 테라스로 통하는 문도 의미합니다. 휴대용 도어록을 사용하면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요. 작은 DIY 프로젝트로 문고리에 벨트나 가방끈을 감아도 좋아요. 버클을 채우고 여러 번 감아 보호 기능을 강화하세요. 자려고 할 때 문 옆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유리컵과 머그잔이 제격입니다. 잠자는 동안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요란한 소음이 발생할 거예요. 침입자는 조용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금품을 훔치는 것을 바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중품을 가지고 여행할 때 방에 두는 것이 불편하면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물리적 자물쇠 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호텔 직원이 마스터 코드를 알고 있어야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신 개인 금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책처럼 생긴 금고를 구할 수 있어요. 튼튼한 금속과 질감이 있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번호 자물쇠가 달려있고 여권, 현금, 귀금속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노트북을 방에 두고 와야 되는데 누군가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USB 드라이브를 꽂지 못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USB 포트 옆에 물병이나 다른 물건을 놓아두세요. 거리를 측정하세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 노트북에 장치를 연결하려면 물병을 옮겨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트북과 병행하게 펜을 특정 각도로 놓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나침판 앱을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누군가 움직이면 할 수 있죠. 방해하지 마세요 표지판 같은 간단한 물건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방에 들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급하게 외출하다가 실수로 문과 문틀 사이에 표지판이 끼인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다시 돌아왔을 때 표지판이 정상으로 걸려있다면 누군가 이를 무시하고 방해를 시도한 것이 틀림없어요. 이 경우 리셉션에 연락하여 안전을 위해 함께 방에 들어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지품과 개인 안전만큼이나 객실 청결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기 팁이 있어요. 호텔 객실 청소 직원은 보통 8시간 교대 근무에 최대 20개의 객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객실 청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아요. 침대를 정리하고 방과 욕실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모든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는 데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전등 스위치, 문과 서랍 손잡이, 리모컨과 같은 작은 물건을 관리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물건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물건들이죠. 실제로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균이 손에 묻지 않도록 하려면 만지기 전에 모든 물건을 닦을 수 있는 항균 물티슈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43.8초마다 발생합니다. 바로 미국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에요. 네, 매 순간 누군가가 소중한 차량을 잃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통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0년에만 미국에서 80만 건 이상의 차량 도난이 보고되었으며 포드 픽업 트럭이 가장 자주 도난당한 차량으로 선정되어 도둑의 선택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새해 첫날에 도난이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우리 모두 자동차를 잘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동 중에 누군가 차를 훔쳐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단 주차하고 나면 훨씬 쉬워집니다. 따라서 책임감 있게 주차해야 합니다. 때로는 조금 더 거래할 수 있지만 조명이 밝은 곳에 차를 대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부적절하게 주차된 차량은 견인차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견인차가 진짜는 아니었어요. 따라서 내 차 근처에 견인차가 있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세요. 진짜 견인 트럭은 최소한 브랜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동 중에 차를 훔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죠? 미안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차량 터리범은 운전자가 차에 앉아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결은 간단해요. 차량 안에 있더라도 항상 문을 잠그세요. 차량 터리범은 종종 차량 소유자를 차량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함정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차량이 뒤에서 부딪히더라도 즉시 차에서 뛰어내려 확인하지 마세요. 잠시 기다렸다가 차를 세우세요. 정차하는 장소가 안전한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약간의 비용을 지출할 용의가 있다면 여기에 몇 가지 정보가 있어요.
원격 차량 시동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운 기후에 살면서 미리 시동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드에서는 기어를 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동을 켠 채로 차를 몰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든 자동차에는 차량 식별 번호 또는 빈 넘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도둑들이 훔친 차량을 판매할 때 빈 넘버를 바꾸는 트릭이 있어요. 도난당한 차량을 위장하고 유사한 차량의 다른 번호를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차량의 창문에 차량 번호를 새기면 도둑들은 여러분이 차량 보호에 적극적이라는 걸 즉시 알 수 있어요. 또한 그런 차량은 가치 없어 보일 겁니다. 결국 번호를 전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번호가 새겨져 있는 창문을 고쳐야 할 테니까요. 아마도 창문을 모두 교체해야 할 것이고 이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차량을 재판매하는 것은 사기꾼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없어요.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런 창문을 처리하기엔 너무 게을러요. 이런 애칭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면 이 번호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부 차량은 일종의 복제된 차량으로 빈 넘버가 진짜가 아니고 단순히 번호판에 수동으로 추가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모든 문서를 확인해야 돼요. 차량 등록 문서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 식별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또 다른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차 경보기라고 하는데 알람 시계 소리보다 더 짜증나는 소리예요.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침입자를 놀라게 하고 목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매우 큰 소리를 냅니다. 둘째, 귀가 먹먹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어요.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비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시동, 배터리, 연료 라인 등에 연결할 수 있는 비상 정지 버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차에서 내릴 때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도둑이 어떻게든 키를 훔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 먼저 그 스위치를 찾아야 할 거예요. 그 스위치를 어디에 숨길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차에 보안 장치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도둑들은 이런 장치를 상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통계가 이를 증명해요. 테슬라는 다른 첨단 기술 자동차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도난당한 차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이라고 해서 안전하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멋진 차량에는 엔진 관리 진단 포트가 있습니다. 매우 편리해 보이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 포트는 차량의 잠금을 해제하고 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면 잠금식 커버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항상 창문을 닫았는지 확인하세요. 아주 작은 틈새라도 도둑이 문을 열고 차를 훔칠 수 있습니다. 네,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매일 창문이 열려있는 차를 보거든요. 도둑이 정말 원한다면 무거운 물체나 돌로 창문을 부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둑이 차를 열고 쉽게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즉, 귀중품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트북이나 지갑은 앞좌석에 두지 마세요. 트렁크에 숨기거나 가지고 내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둑에게 차에서 훔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마세요. 여분의 열쇠를 글러브 박스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도둑들은 여분의 키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차 문을 열기는 어렵지 않고 글러브 박스만 열면 차를 운전하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귀중품은 차 안에, 여분의 열쇠는 글러브 박스에 보관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면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설치한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다지 기능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각적 억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도둑은 게으르고 다양한 장치를 상대하기 싫어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전문가들은 도둑들이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가 있는 자동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도둑이 차를 훔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요. 게다가 제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확실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CCTV입니다. 요즘에는 야간 투시 모드, 사람 감지 기능, 매우 높은 해상도 및 말 그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다양한 카메라가 있어요. 실제 카메라를 설치하면 24시간 내내 차를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가짜를 설치하여 도둑이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이 간단한 팁을 모두 무시했고 차를 도난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에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색상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차량 색상을 설명할 때 복잡한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끼색이 아니라 여러분 동네에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도 혹시 취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겐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오늘 밤은 자기 전에 현관문 손잡이에 호일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누군가 몰래 들어오려고 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일이 살짝 찢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 왔었던 거고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또 다른 옵션은 문 손잡이에 머그잔을 거는 거예요. 손잡이가 돌면 머그잔이 떨어지겠죠. 소음이 일어나 여러분이 잠에서 깨고 침입자를 저지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의 주된 걱정거리는 최근에 어떤 방문 판매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집에서 일한다고 하며 여러분 집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죠. 여러분은 그때 거절했고 무례하게 군 것 같아 미안했지만 아주 현명한 조치였어요. 미국에서 절도 행각의 약 60%는 원래 알고 있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그 판매원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집에 있는 무언가를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기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집의 구조적 짜임새를 확인하고 어떤 좋은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오늘 휴가 가시는군요. 집을 가능한 한 안전하도록 대비해 두어야 해요. 가득 찬 우체통은 강도가 목표물을 찾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이웃이 여러분의 우편물을 챙겨줘야 해요.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은 여러분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항상 잔디를 깎고 울타리를 다듬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동안 누군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할 거예요. 만약 겨울이라면 집 주변에 그대로 있는 눈도 표적이 될 거예요. 이웃에게 부탁해서 최근의 활동을 보여주는 가짜 발자국을 만드는 것 또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훌륭한 최초 방어책으로 작용되는 많은 유형의 울타리들도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울타리를 따라 뾰족한 입에 관목이 있네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유주에 뛰어들어 날카롭거나 뾰족한 덤불에 떨어지면 즉시 불편함에 비명을 지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침입자가 있다는 게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뭇잎들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옷의 조각들을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여행 준비 일주일 전부터 미리 하루 종일 무작위로 커튼을 여닫았어요. 명확한 패턴이 없다는 걸 확신시켜서 여러분이 없는 동안 커튼을 열어두는 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정찰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강도들은 각 가정의 동태를 파악하느라 동네를 걷거나 운전하며 며칠을 보내요. 강도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는 이웃의 감시예요. 범죄자들은 정찰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런 곳들은 피할 거예요. 돌아오면 정리할 게 있네요. 이제 모든 고가의 전자제품을 창문에서 멀리 치우세요. 훤히 보이는 곳에 가치 있는 물건이 없도록요. 찬장이나 숨은 방 안에 넣으세요. TV는 걱정하지 마세요. TV는 너무 크고 옮기는데 힘이 들어요. 범죄자들은 아이패드와 게임 장치 같은 작은 장치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작고 비싼 물건들은 상자에 넣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세요. 놀랍게도 아이방이 좋은 곳이에요. 도둑들은 장난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자장치에 있는 모든 일련 번호의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어두세요. 95%의 침입은 무력으로 이루어져요. 창문과 문을 보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뒷마당에 있는 모든 스툴, 의자, 사다리를 치우고 차고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실외기처럼 더 높은 출입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보강할 필요 없이 쉽게 뗄 수 있어서 입구가 생기거든요. 이를 더 쉽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강도들은 1분 안에 약한 문을 부술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지를 위해 나무 대신 금속 프레임을 설치하세요. 경첩과 잠금 장치는 도둑들이 포기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걷어차여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해요.
자물쇠는 취약해서 숙련된 도둑이 쉽게 딸 수 있어요. 그걸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간단한 보호잠금 장치가 그걸 꼼짝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예요. 차고 문에 있는 경첩들은 바깥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취약하며 경첩에서 핀을 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핀을 뺄 수 없게 조작 방지 핀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 머리 위 문은 도둑이 제일 먼저 접근하려는 곳 중 하나예요. 이 문에는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자물쇠가 없어요. 걸쇠에 자물쇠를 부착해서 트랙에 연결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두세요. 차고 문에는 이 옵션이 없으니까 롤러 바로 위에 있는 트랙 중 하나에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강도들은 그 집의 주인을 보호하는 충성스런 수호자인 개를 무서워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도둑들이 침입한 대부분의 집에는 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강도질하는 동안 주의를 끌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개가 없어요. 하지만 현관문 밖에 개의 밥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도들은 물러날 거예요. 강도들은 자신들의 수법과 기술을 접목했어요. 범죄자 5명 중 4명은 목표물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 지도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 집 열쇠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도둑이 확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열쇠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무선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멀리 가 있는 동안 더 강력한 새 암호를 사용하세요. 물질적인 것들만 도난에 취약한 게 아니에요. 암호 및 액세스 코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도 네트워크를 통해 도난당할 수 있어요.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치가 감염될 수 있는 위협도 있죠.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의 집이 보이는 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주지의 거리 풍경을 찾아보세요. 옵션 버튼을 누르고 문제 보고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 이미지가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집을 빨간색 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내 집 옵션에서 흐리게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세요. 며칠이면 처리될 거예요. 집에 없는 동안 라디오는 켜놓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도둑들은 집을 정찰하는 수법을 통해 라디오와 TV 소리를 확인해요. 돌아왔을 때 그게 여전히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죠. 결국 아무도 집에 없다는 걸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집에서 활동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여러분만의 오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발소리, 대화, 개 짖는 소리 등과 함께 주변 소음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재생하는 거예요. 불을 켜둔 채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스파이 활동을 하던 누군가가 특히 밤에 여러분의 집을 더 쉽게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전기세까지 도둑 맞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막 휴가를 떠날 준비가 다 되었고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만약 큰 상자가 있다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게 상자들을 부수세요. 최근에 받은 귀중품에 대한 단서를 숨기세요. 마지막 체크. 문은 다 닫았고 열려있는 창문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같은 곳에서 즐기고 있더라도 거기 머무는 동안 사진은 폰에만 남겨두고 돌아올 때 인터넷에 올리세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사진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근처의 모든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연간 250만 채의 주택이 도둑맞고 있으며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이 없는 주택은 침입당할 가능성이 300% 더 높아져요.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 집에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은 생각일 거예요. 이웃지킴이 활동은 커뮤니티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이에요.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다면 이웃에게 집을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세요.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거나 가끔씩 불을 켜는 등의 간단한 활동으로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방문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돈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휴가철에는 도둑들도 창의력을 발휘해야 해요. 도둑들이 문, 창문, 창고의 자물쇠를 녹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시기에는 특히 자물쇠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쉽게 손상되지 않는 목재나 강철로 된 합성문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나 여분의 집 열쇠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는 물건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도둑들은 개인화된 물건을 싫어해요. 소지품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적혀 있으면 되팔기 어려운 물건이 돼요. 또한 경찰이 여러분의 물건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따라서 가능하면 조각이나 자수 등을 통해 귀중품에 나만의 손길을 더하세요. 이렇게 하면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웃에게 의지할 수 없는 경우 외출 중에도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또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명에 타이머를 사용하고 라디오를 켜두세요. 방금 외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다리미판과 빨래 더미를 근처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미는 반드시 꺼두세요. 이 시기는 차량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쇼핑하고 트렁크에 숨겨두기 때문에 자동차는 주요 표적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차 안에 실어두지 마세요. 항상 조명이 밝은 곳이나 진입로에 주차하여 기회를 노리는 도둑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서리가 내린 아침 앞유리 성에를 제거하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내버려 둔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안 돼요. 키를 시동장치에 꽂아둔 채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조신 표지판을 원치 않는 낯선 사람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개가 불필요하게 센서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 주변에 알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도둑은 이를 몰래 침입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경비견을 키우지 않는다면 이 표지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알렉사에 무료 경비견 스킬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원격으로 활성화하여 개가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침입자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살펴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도둑들도 좋아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크리스마스 카드 봉투를 말이죠. 여러분과 가족에 대한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기 때문이에요. 종이나 포장은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반드시 찢어버리세요. 또한 바닥에 카드와 편지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으면 도둑에게 집에 사람이 없다는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우편물을 숨기고 우편함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편지함을 위한 케이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를 위해 집을 비우는 경우 출발하기 전에 집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여행 가방과 짐을 그대로 두면 집이 비어 있다는 신호가 되어 도둑의 표적이 되기 쉬워집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침대 밑이나 차고에 숨겨두세요. 또한 가족 달력을 확인하세요. 외부인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휴가 날짜가 표시되어 있다면 불쾌한 기습 방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캘린더로 전환하면 비공개로 유지하기가 더 쉬워요. 우리 모두는 창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두어 그림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도둑이 여러분의 선물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트리의 불빛은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 따라서 조명에 타이머를 설정하고 매일 조명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스타킹도 잊지 마세요. 블라인드를 닫아서 훔쳐보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 포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것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포장되지 않은 선물은 포장을 뜯지 않고도 그 가치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도범에게는 완벽한 깜짝 선물입니다. 선물 가방 대신 하나씩 개별적으로 포장하세요. 도둑은 보통 걸어서 도주하기 때문에 부피가 큰 가방은 피합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선물 포장을 모두 풀었다면 새 물건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미 크리스마스 휴가를 예약했다면 휴가의 기쁨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을 거예요. 이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듯이 당연히 공유해야죠.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값비싼 저녁 식사 사진을 올리면 도둑에게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죠.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누가 내 게시물을 볼 수 있는지 주의하세요. 집의 어두운 구석에 알람과 모션 센서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계획과 재정적 투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도난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평균적으로 약 300만 원이므로 투자를 고려해보세요. 강아지 문이나 우유 투입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을 통해 집에 몰래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CCTV는 훌륭하지만 도둑은 교활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집을 모니터링하면서 덤불이나 어두운 곳과 같은 잠재적인 은신처와 패턴을 찾을 거예요. 또한 휴가철에는 집이 비어있다는 신호로 자동차가 보이는지 살필 거예요. 집이나 차량만 보호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쇼핑을 할 때는 가급적 낮 시간을 이용하세요. 부득이하게 밤에 쇼핑을 해야 한다면 혼자 가지 마세요. 또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 가능하면 신용카드나 수표로 결제하는 것이 좋아요. 현금이 있다면 앞주머니에 넣어두세요. 감시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뱅킹 앱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하세요. 선물을 미리 사서 쇼핑백을 모두 한꺼번에 들어야 하지 않도록 하세요.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자유롭게 움직여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온라인으로 선물을 구매하는 것인데 평판이 좋은 웹사이트만 이용하세요. 개인정보를 더 잘 관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면 낯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이 시기에는 사기꾼들이 사용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귀중품을 훔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기분이 들떠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파티를 주최할 계획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집과 귀중품을 몰래 들여다보기 위해 선물을 들고 친근한 이웃인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초대받지 않은 방문자, 특히 조금 이상해 보이는 방문자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외출할 때 화분에 물을 주거나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커튼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열쇠를 뻔히 보이는 곳에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도둑은 영리하기 때문에 화분 밑이나 문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은신처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신 여분의 열쇠는 가족이나 이웃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세요.